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3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38번째 시간. 네. 36번째에서 중간에 좀 건너온데 힘이 들었죠. 네. 네. 너무 7번째 힘들었어요. 구약성서. 네. 걱정도 많이 했고 하지만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욕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 물론 이제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는 뭐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잘 넘어온 것 같고요. 그래도 또 구약 성서에 대한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일당백 통해 가지고 성경 뭐에 대한 약간 객관적인 지식을 좀 많이 알아가셨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물론 믿음을 가지신 분들께는 네. 불편하실 수 있는 얘기기도 하고. 근데 믿음 가지신 분들도 마치 그러니까 되게 좋았다고 네. 그런 평이 많았어요. 일부 네.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텍스트로서 한번 저희가 해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제 전공을 살린 책이고 네. 제가 가장 좋아할 만한 책이고. 네, 제목만 좀 알려주시죠.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네, 오늘은 뭐 바로 지금 우리 진행자 정프로의 가장 장기 그리고 또 우리 정민의 어떤 맞장구가 가장 빛을 발하는 책이 아닐까. 우리의 날이야 오늘. 좋았어. 우리가 다 쓸어버리자. 뭐 데카메론이죠. 데카메론. 네. 어떤 책이었죠? 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네. 저희가 소개 하나만 좀 책 소개해드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을 38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네. 그 전에 괜찮은 책이 마침 또 나왔더라고요. 네. 물론 저희가 협찬을 좀 받긴 합니다만 이 책은 그 앞에 책들이 조금 가벼웠다면 얘는 무겁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 근데 딱 봐도 그냥 있어 보이지 않아요? 벽돌책인데 총균세 느낌 나면서. 그렇죠. 한 900페이지 되는 거고요. 네. 제목이 좁은 회랑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쉽지 않죠? 회랑이 무슨 뜻이죠? 회랑을 내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 네. 물론 이제 몰랐던 건 아니고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회랑 딱 검색하면 바로 회랑 어울리는 음식, 회랑 맛있는 술 뭐 이런 것만 나와. 회랑 어울리는 음식 뭐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스키다시 뭐 있잖아요. 뭐 이런 옥수수콘 같은 거? 그런 거 옥수수죠. 나 빵 터졌네 지금. 콘치즈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뭐 사케 나오고 뭐 소주나 이래요. 이제 그런 회랑은 아니고 네. 회랑이라고 아주 좁은 복도 같은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서양 그 건축물들 보면 그 뜰이 있잖아요. 뜰 같은 중앙 게 중정 중앙에 같은 거. 중정 같은 게 있으면 그 건물 쪽에 우리 비를 피할 수 있게 그 기둥 세워 가지고 쭉 그 복도식으로 길고 폭은 좀 좁고 길게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복도들, 좁은 복도를 해랑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죠. 영화에 많이 등장. 영화에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나오고 네. 그리고 어디 여행 가면 특히 이제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이 꼭 요 샷을 찍습니다. 찍어야죠. 찍어야죠. 회랑샷이 얼마나 이쁘게 나오냐면 이 기둥들이 쭉 일렬로 서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옆에 딱 기대서 찍으면 뒤에 그 아웃포커싱 되면서 예쁜 있어 하여튼 그런 그것도 잘 찍어줘야지 이쁘지. 회랑샷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회랑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자도 진짜 유명한 저자라고요. 이 저자가 네. 두 명입니다. 데런 에스모글루 그리고 제임스 A. 로빈슨 이 두 명이 졌는데 네. 이 두 양반이 전에 한번 쓴 책이 Why 국가는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뭐 요즘 그런 책들이 유행이네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요즘 그 혼란스러운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책들이 이제 지하철용, 지하철에 들고 다니기 좋은 책이라면 얘는 서가에 꽂기 좋은 책. 이거 우리 또 컬렉터들 많잖아요. 일당백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읽을 필요는 없는데 반드시 서가에 꽂아놔야 돼. 이거 왠지 지금 근데 갖고 싶어 진짜. 그래 딱 고급스럽고. 느낌이.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시면서 딱 한 권 보내주시더라고. 세 권이 아니고. 세 권 안 돼. 이건 그럼 정박님이 가지시는 걸로. 정영진 씨랑 저는 안 읽을 거 아닙니까? 그건 나죠. 나는 서가에 욕심이 있어요. 서가 욕심이. 왜냐면 난 사실 산책에 아마 10%를 채 못 읽을 거예요. 왜냐면 서가에 막 꽂는 걸 좋아하지. 그렇죠. 읽는 거는 그렇게 뭐 많이 못 하는데
근데 가격도 뭐 좀 없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책. 예, 시공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 책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네. 그 코로나19 이후에 과연 국가는 시장이 얼마나 좀 끼어들어도 괜찮은가. 왜냐하면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긴급 생활지원금 이런 거 네. 이제 주잖아요. 네. 혹은 어떤 산업에 무슨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국가가 영속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그러면 괜찮은 거고 그 애매한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걸 아주 잘 분석을 한 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가지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방역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 권력이 어느 정도 시민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진입하는 것들은 허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국가 권력이 여기 이 책에도 이제 리바이어든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 국가 권력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 거대한 괴물이 되어가지고 시민의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생체 정보라든지 생활상의 여러 가지 사생활의 어떤 보호들을 이는 시민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들이 맞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의 입장에서는 좀 독재 모델이 더 힘을 얻고 있어요. 민주주의 모델이 지금 갈수록 위험해져요. 아, 그렇죠. 확진자 수도 일단 훨씬 많이 나왔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기본 맷집이 있는 대기업이나 웬만큼 어떤 1등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산층인데 중산층이 붕괴되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져요. 20세기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중산층이 성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네. 갈수록 중산층이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 거기에다가 지금 정민의 말씀처럼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당 중앙이 손을 한번 봤잖아요. 시진핑이 나서 손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병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네.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징발해가지고 바로 병원을 만든다는 것. 그런데 독재 권력은 그걸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모델을 본받아라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거기에 대항해서 민주주의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모델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모델.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뭐 미국이나 유럽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 민주주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상당히 이런 우리 세계적인 논쟁에서 네. 사실 이 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 밸런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네. 그 사회의 번영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 아주 논쟁거리도 좋고 네네.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책이죠. 일단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번영을 위해서는 네. 이 책이 이제 좁은 회랑 아닙니까? 그래서 네. 국가랑 사회가 좁은 회랑으로 잘 들어가는 게 그렇죠.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좁은 회랑인 거예요, 제목이. 오, 네네. 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가 자유를 위해서 이제 뭐 일종의 저항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당한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요건데 우리 흔히 생각엔 야 그러면 선진국에 좋은 모델들이 많으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좀 덜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국가랑 사회 사이의 균형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요인들이 같이 작용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내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건 또 그 나라에서 또 그렇게 되는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네,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여러 사례들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네. 들면 흑사병 같은 게 급격한 인구 감소를 가져오면서 노동력이 좀 소중해지고 그러면서 사회 파트가 좀 더 대담해지고 그래서 네. 혁명도 이제 일어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서유럽 사회는 이 같은 흑사병에서 국가의 독재적인 통제로부터 좀 벗어나는 쪽으로 이제 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오. 근데 반면에 동유럽은 오히려 농민들의 그렇네요. 결집이 제한적이니까
오히려 더 독재로 가는 거야. 네. 같은 요인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네.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아주 그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회의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딱 맞는 네. 뭔가 요인이 들어가야지 애매하게 뭐 어디서 잘 됐다더라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것들이 보편적인 역사의 매뉴얼 없잖아요. 네. 항상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상황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런 보편적인 매뉴얼을 적용한다는 것보다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족쇄를 채운 리바이어던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족쇄를 채운 리바이어던. 예, 보통 리바이어던 하면 이제 홉스가 리바이어던은 우리 정민여가 잘 알고 있죠. 네. 리바이어던은 제가 사실 네. 좀 창피한 게 방송 전에 리바이어던 뭐였지? 물어봤다가 정박님한테 바로 지난 시간에 욥기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혼이 났었는데 이게 아이고. 바로 힘센 괴물을 뜻한다면서요. 옛날에 레비아탄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네. 리바이어던.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 욥기에 나왔는데 네. 그 토마스 홉스죠. 네. 그 사회계약론의 시조죠. 그 홉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만인의 투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좀 일정 부분 떼어가지고 네. 그 국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리바이어던 레비아탄이 된다는 거죠. 네. 거대한 어떤 괴물이 된다. 우리를 잡아먹는. 그렇죠. 그럼 네. 리바이어던을 독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권력? 국가 권력인데 예를 들어 국가 권력이 어느 정도 통제를 안 받으면 우리를 잡아먹는 거니까 네. 애초에 주인을 잡아먹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라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끊임없이 도사리고 노력을 있죠. 하는데 네. 거기에 적절한 족쇄를 채우면 그렇죠.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도 잘 관리하면서 번영으로 가는 거고 네. 족쇄를 제대로 못 채우면 네. 독재 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리바이어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이제 아주 사회가 난장판이 되거나 그렇겠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국가 권력이라는 것들 리바이어던은 결국 획일성을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획일성을 가다 보면 우리가 발전에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 혁신과 창의성이잖아요. 네. 근데 모두 다 국가가 알아서 다 한다. 야, 너희들 머리로 생각하지 마. 생각은 우리가 해줄게. 물론 그 판단이 대체로 맞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가가 권력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계속 내려주면 지금 말씀대로 시장에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여론을 국가가 하는 방향으로 따르다 보면 결국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민주 시민이 육성이 안 된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창의성과 혁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족쇄를 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본 예를 들어보면 네. 일본이 지금 이 아베가 물러났습니다만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다는 거죠. 왜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가지고도 아. 중국, 한국, 대만 이런 모델들을 못 따라갔잖아요. 네. 그 본인들이 항상 일본은 동아시아의 맹주로 자처를 하고 있었는데 그 2010년 이후로 지금 경제도 안 되고 있고 정치도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폭로가 된 거죠. 이 정도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무능하다. 근데 여기가 왜 그렇게 됐냐면 결국 2005년 이후로 일본에서 혐중 여론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혐중 여론이 결국은 일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제사회 인정을 못 받으면서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결국은 가까이 있는 한국과 우리한테.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감으로 나타난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에도 한국을 본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네. 한때 우리의 식민지였는데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워낙 아베라는 리더십 자체가 형편이 없으니까 그런 네.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2005년부터 어쨌든 일본 사회가 급격하게 일종의 우경화되면서 소수 의견이라든지 소수의 여론을 탄압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일본의 이제 제일교포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적대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의 어떤 소수 의견을 일본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인터넷상이든 신문지상이든 여론의 시장에서 그 소수 의견 자기와 뜻이 안 맞는 소수 의견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 사회는 오늘 요마형 욕골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도 지금 시사한 바가 엄청 크거든요. 네네. 국가 권력이 그러네요. 예를 들어 한 방향으로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하면 그 사회는 얼마 못 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원한 창의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 네.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사회는 건전하게 갈 수가 없다. 이 책의 어떤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아주 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독재적 성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아주 뭐 명확한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안전한 재산권과 교역 또 투자뿐만 아니라 혁신과 끊임없는 생산성 네. 향상이 필요하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독재적인 리바이어던이 매섭게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이루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에는 창조성이 필요하고 창조성에는 개인들이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실험하고 설사 다른 이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기 뜻에 따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자유는 독재 체제 아래서는 지속하기 어렵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딱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네.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정영진 씨의 이런 어떤 발언들도 다 우리가 네. 수용 가능해야 한다 이거죠? 설령 다른 이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네. 내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험할 수가 없다는 거야. 두려움을 좀 가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좀 국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네. 가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의식하는 건 중요하죠. 내 어떤 은행이 영향력을 네. 가지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 국가가 강할 때는 어떤 네. 때 국가가 강하냐면 네. 나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강해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의 운명과 나의 선택과 나의 운명과 국가의 어떤 선택과 운명이 긴밀한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국가는 발전한다는 거죠. 어떡하지? 우리가 나는 예를-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이거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네. 내가 주인이란 말이죠. 네. 근데 내가 주인인데 난 국가하고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네. 민주주의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요. 아니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어. 세계사를 보면 네. 미국의 독립전쟁, 네. 프랑스의 어떤 대혁명, 그리고 소련의 탄생 이런 과정에서 그때를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 나의 선택이 이 나라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선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촛불을 들 수 있죠. 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그런 이 내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좀 누군가 말 따르자면 과대망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그래요? 이게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휴지를 버리면 내 집에 휴지 버리는 거와 똑같고 내가 아무 때나 그 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이건 내 집에 쓰레기 버리는 게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무임승차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인으로 믿어라. 그러면 나는 그걸 이용할게.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안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다 도로를 전부 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전부 다 규칙에 따라 달리고 있는데 자 너희들은 다 규칙에 따라 달리지 나는 그냥 갓길로 가서 막 달릴 거야. 라고 자기는 너희들이 규칙을 지키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이 망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흔히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민주주의에는 주권자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 어떤 의식들을 가지는 것들이 네. 민주주의의 장점인데 지금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국회는 내 마음대로 내하고 상관없이 법을 통과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회가 지금 일본처럼 희망이 없는 거죠. 네. 네. 어쩌면 그런 우리들의 관심 같은 게 네. 리바이어던에게 족쇄를 채우는 족쇄일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 국민의 관심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전직 네.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깨어있는 시민이 네. 바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네,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족쇄라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의미인 줄 알았는데 이 책에서는 이게 어쨌든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괴물이나 짐승에게 족쇄 안 쳐놓으면 이 괴물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잖아요. 근데 족쇄를 채워놓으면 잘 달래가지고 우리가 좋게 갈 수 있는데 네. 우리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딱 우리가 뭔가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당할지 모르죠. 네. 자, 이 책 좁은 회랑이라는 책 시공사에서 번역돼서 나왔고요. 네. 아마존 베스트셀러 아마존에서 이게 베스트셀러야? 그러면 서재에 꽂아둬야지. 그리고 커커스 리뷰 2019 올해의 책, 파이낸셜 타임스 2019 올해의 책 등에 선정된 좁은 회랑, The Narrow Corridor라는 책이고요. 네. 추천사 쓰신 분들이 장난 아닌데 네. 5분이 썼거든요. 네. 어떤 그중에 분이죠? 한 명만 네. 노벨 경제학상을 못 받았어. 겨우 필리처상이 끝났어.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 유명한 총균세 저자. 총균세의 저자가 뭐라고 평했죠? 유일하게 노벨 경제학상 못 받은 사람이고 제로 다이아몬드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만년간 인간 사회는 작은 부족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형 국가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이는 정치사에서 가장 큰 역설이다. 그렇다면 강력한 국가와 시민의 자유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 위대한 책은 근본적인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추천 쓰는데 네. 나머지 4명은 다 2014년, 10년, 2016년, 2001년 노벨 경제학상 다 받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추천한 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꼭 한 번쯤은 서가에 꽂아 놓으실 만한 좋은 책, 좁은 회랑이라는 책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자, 그럼 오늘 38번째 책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데카메론 보카치오라는 아마 이탈리아 분이죠? 그렇죠. 네, 이탈리아 네. 작가가 작가라고 하긴 좀 그런가? 데카메론이 작가인 작가죠? 거죠? 아니, 데카메론이 책 이름이고 네. 저 보카치오가. 보카치오가 네. 그 작가. 네. 네. 보카치오가 전에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영화로도 네. 보카치오 9일, 그래 92, 맞아. 93까지 아마 나온 더 나왔나? 하여튼 저는 93 정도까지 본 것 같고요. 네. 네. 예, 아주 그 약간 야식골랑한 영화였습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네. 늘 약간 이런 좀 퇴폐적인 그런 종류의 소설만 쓰신 분인가요? 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유명한 작품들? 뭐 유명한 작품들은 네. 저는 뭐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뭐 라 휴아메타, 아메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카치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이탈리아의 그 당시 14세기, 16세기 우리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탈리아의 3대 국민 문학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탈리아 3대. 누구 있죠? 제일 첫 번째는 그 유명한 단테. 단테의 신곡. 신곡. 네, 네. 신곡이 이분은 계속 신곡이야. 계속 신곡을 계속 발표해. 그래서 이제 신곡은 이제 서사시죠. 우리가 네. 보통 희곡으로 생각이 쉬운데 네. 서사시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페트라르카라고 그 서정 시인입니다.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 지방의 서정 시인이죠. 네. 페트라르카 그리고 이 보카치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아, 문학적 스승. 페트라르카가 네. 보카치오의 스승이에요. 네, 문학적 스승이기도. 네. 그리고 세 이분은, 번째가 시인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보카치오. 조반니 보카치오죠. 보카치오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소설가로 부르는 거죠. 사실 뭐 소설의 어떤 근대 소설의 시작이 누구냐 가지고는 참 말들이 많아가지고. 근대 소설의 시작. 네, 소설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할 때. 시의 형식을 벗어나서요. 네, 그러니까 참 말이 많은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보카치오를 언급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14세기에 서여진 거니까. 자, 우리가 이탈리아가 최고 이렇게 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멜라라고 그런 소설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소설이 이제 최초의 소설. 예, 소설이다. 그 최초였던 소설다운 소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파멜라?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 말 그대로 셰익스피어, 스페인 그 돈키호테,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죠. 그러니까 근대 소설이라고 하면 예전에랑 뭐가 좀 그러니까 다른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근대 소설이라기보다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막 소설다운 소설이라고 우리가 소설다운 한번 소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소설이라는 그 자체가 근대의 양식이거든요. 네네네. 사실 자본주의에 쓰였던 새로운 문학 양식을 소설이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그 겐지 이야기라고 이걸 이제 세계 최초의 소설이라고 해요. 네? 자기들은 겐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겐지 언제 건데요? 이건 11세기 좀 오래됐네. 1000년 됐죠. 우리도 구운몽 한번 우리는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목 아니죠. 우리는 이제 금오신화, 김시섭의 금오신화가 금오신화. 14세기 이제 우리가 그 김시섭이 바로 활동했던 게 세조, 네. 세종 때 세조 이렇게 활동했잖아요. 14세기인데. 네. 그래서 좀 우리 또 어떤 경우는 지금 뭐 10세기로 올라가자 우리도 올라가자. 시작을. 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뭐 그 삼국시대 신라 때 뭐 가왕계 이런 것도 좋은 단편 소설 아니냐. 그럼 그거는 6세기, 7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도 뭐 간혹 있지 않을까. 단군신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단군신화 올라가요. 단군 신화는 올라가면 이규보라든지 이쪽으로 치면 그 삼국이 설치면 한 13세기 정도. 아, 그렇습니까? 그게 더 12, 뒤군요. 13세기니까 조금 뒤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구지가 가야죠. 구지가 거부가 그거 시잖아. 그 네, 시잖아. 그건 시고. 네. 시라 안 돼. 네. 자, 일단 소설의 아버지 정도 되는 게 보카치오의 뭐 데카메론. 데카메론 정도 될 수 있다. 데카메론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데카 하면 보통 우리가 라틴어 쪽에 열, 10을 나타내잖아요. 디케이드. 예. 아 그래요? 네. 그래요라는 질문보다는 그렇죠. 아니 이걸 누가 아는 사람이 아니 데카라는 게 10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펜타 하면 오각형이고 옥타 하면 8개, 옥토푸스 그러니까 문어가 그래요? 8개고 그런 식으로. 오, 몰랐던 사실입니다. 옥타곤이 네. UFC 옥타곤 네. 팔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옥타곤이잖아. 오. 그래서 이제 데카 하면 이제 10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럼 데카당은요? 그건 테페라는 뜻이죠. 데카당이 뭐야? 테페. 그 테페래요. 프랑스 말로 테페. 데카당이란 말이 있어? 네네. 그래? 너 똑똑하다. 그 데카당하다 이러면 그 사람 좀 데카당, 테페적이다. 그거 퇴폐적이다. 그건 10이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데카는 10. 그다음에 메론은 그 뭐 여기서는 보니까 저도 뭐 이태리어 사진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보통 데카메론을 뭐 열흘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데카메론 자체가 열흘 10일간에 걸쳐 한 이야기다. 열흘 동안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10일 야화 같은 느낌이군요. 아유 맞습니다. 바로 그 아라비안 나이트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네. 아유 맞네요. 10일 진짜예요? 동안 일어난 일. 네. 어떤 그러니까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라비안 나이트도 어떻습니까? 세라자데가 네. 왕에게 갔는데 네. 하룻밤 자고 나면 목이 잘리잖아요. 음. 그런데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 1000 플러스 1, 1001 해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건지고 그 아주 이제 왕비가 되어 가지고 네.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나잖아요. 음. 이야기가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왕도 구했잖아요. 왕도 맨날 사람 죽이고 했는데 그 살인자를 교화시킨 이야기가 천일야하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네. 데카메론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 배경이 이제 14세기 중엽에 피렌체,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14세기 하면 정말 우리가 전염병 역사도 배웠습니다만 바로 이 병에 완전 창궐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흑사병. 그렇죠. 아니야, 맞아? 뭔데? 뭐 얘기해봐. 몰라. 아니, 뭐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14세기 흑사병이었나? 뭐 네. 그렇죠. 코로나 14 뭐 이러려고 그랬던 거야 뭐야? 그러니까 바로 그때 결국은 7명의 기부인이 네. 이 도시를 벗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먹을 것과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가서 좀 피하면서 우리 좀 즐기자. 좀 여기 도시를 떠나자. 그럴 때 3명의 또 청년을 데리고 가서 10명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한 명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을 하니까 10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7명의 여자 7에 남자 3. 네. 이렇게 되면 성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2대 1로 갑니까? 쉽지 않은데. 아니 뭐 남자들 입장에서 크게 네. 나쁠 건 없지만 네. 그래도 한 4대 6 정도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짝수로 떨어지게? 10대 3은 조금 과한 설정이 아닌가. 하여튼 뭐 그렇게 설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흑사병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우리가 이거 오기 전에 한번 여러 다른 글을 한번 찾아보니까 성균관대학의 천정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관련한 뭐 쓴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라는 게 결국은 사람에게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러 가지를 보면 내러티브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그 내러티브라는 게 이제 나라티오, 라틴어로 나라티오고 독일어로 다슈텔룽이라고 하는데 존재를 증명하다는 뜻이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에 관해서 뭐라도 이야기를 안 하면 증명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흑원을 하는 게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 맨날 드라마 보고 책 보고 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의 생각, 남의 어떤 연기, 남이 잘 살고 못 살고 경제 모든 것들이 남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라는 것들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게 우리 지금 그 게임 있잖아요. 게임도 지금 우리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롤플레잉 게임회가 그게 이야기잖아요. 그 아케이드 게임보다 우리 RPG 게임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세계 5위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장 규모가 게임 시장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세계 한 10위권에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 캐릭터.
캐릭터 산업이라는 것도 이야기거든요. 캐릭터를 통해서 그쵸. 이야기. 그것도 세계 15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또 모든 민족 이야기를 벗어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이야기가 끊어지면 사람은 결국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백일몽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네. 우리가 잠자리에서 들기 전에 온갖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진지하게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전부 다 이야기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쓸 때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다 이야기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를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잖아요.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생각에는 허황된 것 같아도 네.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 네. 우리 일당백의 광고가 네. 여러분께 더 잘 먹히는 이유가 설득이 되는 것 같아. 네, 네, 맞아. 우리는 이야기로. 그렇지. 그냥 뭐 제품의 팩트 같은 거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든 이야기 속에 녹아들잖아. 그쵸. 우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어떻게 대목을 이야기에 넣느냐. 짚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으셨습니다. 어. 이게 본래 이야기라는 게 예전에는 아주 영웅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에픽, 네. 영웅 서사시. 네. 이게 이야기, 에픽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템만 딱 있단 말이에요. 영웅들이에요. 전부 모든 내러티브는. 근데 그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다가는 이제 브랜드가 필요하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아이템에서 브랜드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브랜드만 갖고도 약하니까 뭐가 나오냐? 요즘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에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이게 안 통하는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광고를 스토리텔링으로 영진 씨가 이 네네네. 멋지게 구성을 해내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인과관계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게 하지만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그 거죠. 스토리텔링이 다 구라라는 거. 무슨 소리입니까? 네. 이 400년 전에 김사카 씨가 네. 소백산을 쭉 타고 내려오다가 네. 호랑이한테 물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철철 나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네. 거기에서 네. 홍삼을 먹은 거야. 홍삼은 어디서 나타나서 갑자기? 그거는 소백지향 홍삼 사장님이 줬지? 김삿갓한테 김삿갓한테 김삿갓이 줬지. 마시던 바로 그 홍삼이군요. 네, 그 면역에 도움되는 진세노사이드. 그리고 또 400년 전에 심지어 해썹 인증도 받았지. 그 김삿갓은 당시에 근데 김삿갓은 19세기 아니 삿갓은 김 씨가 어디 그 한 명입니까? 미안합니다. 정박님. 미안합니다. 아니 400년 전에 삿갓 안 썼어? 다 썼죠. 다 삿갓 쓰고 다녔지 그 당시에. 좋은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해썹 인증받은 소백지향 홍삼을 네. 먹고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진짜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쓱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다른 사이트에서 보았다고 드신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아직 일당백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질 수는 없죠. 근데 보니까 우리는 네. 너무 조용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점잖해 사람들이. 예, 사고 나서 좀 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무조건 일당백에서 듣고서 구매하신다고 글을 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자, 소백지향 홍삼 네. 선물 세트로도 좋고요. 그러면 소백지향 홍삼과 건강한 삶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매 링크 저희 게시판에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데카메론. 데카메론 한번 들어가 봐야죠.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네. 네. 이거의 스토리텔링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네. 다 구라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내러티브라는 구라잖아. 거는 네. 내러티브는 허구와 실제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내러티브는 허구나 실제 둘 다 포괄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인물이나 존재나 사건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것이 허구냐 실제라는 것들을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린 그러면 광고 타임이 아니고 네. 소설 속의 소설 액자식 구성으로 어우, 바로 이게 액자 소설이죠. 지금 잘 데카메론이 바로 액자 소설이죠. 아라비안 나이트도 액자 소설이고. 아,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오늘 이야기를 하자 나오니까 네. 이게 겹 소설이라고 하는데 아. 그게 액자 소설이죠. 아, 좋다. 오늘 잘 되고 뭔가 있어. 운명의 만남인 것 같네요. 액자식 구성. 데카메론. 네. 그래서 보카치오라는 사람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되나요? 예, 근데 이제 보카치오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네. 문예부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 흔히 말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어떤 새로운 인간의 어떤 이념형이라든지 네. 그때의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예술의 가치를 돌아가자 이런 거였죠.
그 이제 시기에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자체를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어요. 자기 출생을. 네. 오. 아버지는 존재해요. 부유한 상인인데 이 엄마를 잘 몰라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때는 우리 엄마는 정말 정말 하찮은 신분의 여인이었다. 아니다. 우리 엄마는 상당히 고급 귀족의 딸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상인인 아버지하고 신분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이 사람은 사생아라는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카치오가 8살 때 정식 결혼을 했으니까 사생아는 맞죠. 우리가 왜 사생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식이 다 사생아니까 그런 의미의 사생아인 거죠. 그래요. 그 이게 저는 사생아가 엄마가 죽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얼마 있어서 엄마가 돌아가시면 사생아인가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법률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식을 혼외자식인 경우 사생아라고 많이 하고 유복자는 아빠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배에 남겨진 자식이다. 남길 유자. 배에 남겨진 자식이니까. 유복자. 네. 그럼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유복자. 네. 모르고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뜻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사생아랑 유복자. 집착하시네요. 아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다 후벼 팔면 안 되죠. 후벼파가 아니라. 왜냐면 이게 옛날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썼어요. 사생아니 유복자니 뭐. 뭐 업둥이. 업둥이는 뭐야? 업어 키우네. 아니 다 업어 키우야. 안 업어 키우는 애가 어디 있어? 우리 예전에 그 한국 베스트셀러에서 사생아의 독서, 업둥이의 독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업둥이는 어느 부잣집이나 우리 애를 키울 만한 집에 그냥 문 앞에 애를 놓고 가는 거죠. 맞아. 그럼 그 애를 그냥 키워주는 거를 그 애를 업둥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문제아는 뭐죠? 문자? 문제아. 문제아는 너 같은 사람. 자, 사생아, 유복자, 업둥이, 문제아까지 다 정리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 보내다가 13살에 아버지가 나폴리 은행에 견습 사원으로 보내요. 네. 이 보카치오를. 근데 거기서 이제 고대 그리스 문화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네, 그 은행 그 보내가지고 견습 사원 생활을 하면서 뭐 나폴리에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전 그리스 문화라든지 좋은 것들이 많이 접하게 됐나 보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나폴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참 이 이탈리아가 그죠. 예전에 우리 볼로냐 대학이 세계 최초의 대학이다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참 이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그 당시 설립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다가 23살에 마리아라는 유부녀를 만났거든요. 유부녀를 만났어요. 네. 근데 이 유부녀를 만나면서 이제 뭐 만났으니까 사랑에 그 나중에 이 유부녀를 가지고 자기 작품에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모델을 다루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사랑해야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에 앞서가지고 호감을 얻으려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를. 보카치오가 이때 몇 살이었는데요? 23살. 동갑인. 동갑까지는 모르겠고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23살에 유부녀를 만났다. 네. 그래서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 마리아가 이제 직접 한번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창작의 어떤 시작은 결국 그 사랑이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은행원으로 시작해서 유부녀를 만나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고 그걸 이제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뭐 나중에 보면 이제 보카치오가 그 여러 가지 결국 이것들을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를 구원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때 나의 마음이 너무나 참 괴로움과 여러 가지 갈망으로 힘들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쓰고 이러면서 내가 그 구원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고대에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 로마 이런 좀 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페트라르카라고 그 이탈리아의 국민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페트라르카한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 자극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 문화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직접 이제 번역까지 했다고 해요. 네. 번역까지 하고 그리고 노년에 들었으면 이제 결국 이 중년까지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야기, 가담항설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네. 노년에 접어들면서 단테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졌대요. 단테 관심 가지고 실제로 단테의 본래 그 우리가 신곡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본래 원제가 코메디아라고 그냥 불렀대요. 코메디야? 코메디아. 코메디야? 그러니까 우리 카메디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코메디요? 트레저디 코미디. 예, 그거. 그러니까 그냥 곡이란 소리죠. 그죠? 희곡 할 때 곡. 그런 코메디가 뜻이었죠.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희극 하는 그런 뜻이죠. 그냥 극이다 이런 뜻인데. 아. 그런데 이 사람이 단테를 읽고 보카치오 단테를 읽고 이거는 너무나 성스러운 바로 책이다. 성스러운 작품이다. 여기는 반드시 앞에 신성한이라는 걸 붙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곡이라는 게 된 거죠. 아, 그래요? 단테 신곡이 보카치오가 가 이제 보카치오가 그 제목을 새롭게 달아준 거죠. 그래서 코메디아. 신성한이라는 코메디아라고 불렀는데 코코메디아는 코코메디 광고를 왜 하네 코코메디 그게 뭐예요? 아 몰라? 네. 아 이게 코코메디라고 유명한 네. 남성 의료기기 있는데 네. 네. 오, 좋아요? 아니 뭐 좋대요. 뭐 네. 이제 우리 이제 선 광고지 이게. 아, 우리 늘 그렇잖아. 들어와라. 먼저 광고하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테의 어떤 신곡을 오늘날의 이름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보카치오다. 원래는 그냥 극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또 재밌는 게 아니 정말 이 피렌체가 인물들이 참 많이 났네요. 피렌체의 이 사람도. 네, 단테도 피렌체였거든요. 보카치오도 피렌체 출생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보카치오가 파리에서 태어났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 우리 그 예전에 다뤘던 마키아벨리도 피렌체고. 그러니까 피렌체가 뭐 꽃의 도시 플로렌스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탈리아 항구는 아니잖아요. 이제 항구에서는 바닷가에 좀 떨어져 있는데 네. 이 정말 그 당시 어떤 문화의 중심이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플로렌스가 꽃의 도시예요? 네. 아, 플라워. 네. 아, 이런 거 하나씩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 알았어, 어원충. 걸어다니는 어원사전. 네, 걸어다니는 어원충. 그러니까 사실 단테는 정책 이후로 피렌체에서 추방됐는데 딱 보카치오가 또 피렌체에서 이걸 딱 연구를 하고 참 그러니까 참 이 공교로운 인연들입니다, 그죠? 네네. 자, 그래서 뭐 결국 너무 단테에게 또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썼던 이 데카메론이 너무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자기가 썼던 건데. 그래서 태워버릴까? 안 자기 되지. 불태워버릴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은 데카메론은 젊을 때 이미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노년에 들어가가지고 아, 단테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나 이거 잘못 쓴 것 같아. 근데 자기 스승이 말렸다는 거죠. 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안 그래도 그 네. 중세 이 그리스 로마 이런 작품들을 못 네. 읽겠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태우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음을 다시 먹고 그냥 그래서 살아남았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때는 아직 그 인쇄술이 막 발전하던 때는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몇몇 사람들이 필사한 거 말고는 잘하면 진짜 다 없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요?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참 결국 스승 페트라르카가 네. 이런 또 우리가 지금 보는 데카메론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유산으로 개성할 수 있게 만든 공신이죠. 네네. 자, 그래서 보카치오가 젊을 때 쓴 이 데카메론. 어떻게 보면 한번 슬슬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이 책은 정말 이건 뭐 한 40년 전, 진짜 오래된 30 몇 년 전에 책이네요. 나온 책인데, 근데 뭐 어쨌든 이 책은 30가지 정도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예. 그것도 이제 오래된 책인 거죠. 아이고 번역도 뭐 오래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아주 다양한 판본으로 번역됐고요. 네. 예전부터. 그러면 에피소드별로 다 내용이 있는 형식이에요? 예. 근데 이 책은 보니까 네. 제가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집에 있던데 이 책은 30편 대부분이 다 좀 성적인 내용이고 어떤 그래요? 어떤 좀 여성분한테 받으니까.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정박님? 이 여기 30편은 대부분 성적인 내용이고 네. 주로 이제 성적인 내용도 많고 네. 또 이제 중세 흔히 말하는 교회를 비꼬는 내용도 많고 네. 또 여인들의 자유로운 어떤 권리.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집안의 장식품이고 그쵸. 집안의 상품이잖아요. 더 내가 좀 더 우리 집안이 좀 더 좋은 집안과 혼인을 맺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상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여인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거예요. 이 책에 정말 저는 감명 깊었다고 봐야 되나? 그 옛날인데 한 부인이 네.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지거든요. 네. 그 간통죄 넘겨지는데 이 부인이 너무 현명하고 또 이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다 봐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통 안 했다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부인은 거기서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간통을 했고 하면서 자기 권리를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정열이 넘치는데 이 넘치는 정열을 걔한테 던져줘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 권리를 말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와 해가지고 결국은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인정받고 딱 이제 그런 어떤 근대적인 뚜렷한 어떤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들, 예. 그 여성 어떤 페미니즘의 선구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뭐 얘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앞에 써놓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름다운 미망인에게 늙은 의사가 사랑을 고백하자 미망인이 조롱한다. 그러나 점잖게 허영과 실속이 어떤가를 이야기하여 사랑을 얻는다는 이야기. 귀족의 부인을 사랑하여 그 집의 집사로 취직하여 귀족 부인과 욕망을 불태우고 놀아난다는 이야기. 나 듣기만 해도 지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난한 표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데 표현 문제는 자체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읽다 보면 너무 상상이 돼가지고 너무 야하게 느껴져요. 여기 난한 표현은 아예 없는데 제가 다 봐도 그런 게 더 좋아요. 상상을 정말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웃음의 해학과 유머가 너무 넘쳐나요. 어떤 부인이 남편 몰래 침실에서 정부를 불러들여 정사를 나누다가 네. 남편에게 발각되자 침실에 하녀를 대신 누워있게 하여 화를 면한다는 이야기. 재밌겠네. 참 이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결국 불륜의 현장을 들킨 부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부인들이 그 현장을 어떤 기지를 써서 피해 넘어가는지. 나가는가. 그 참 기발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들 원형이 이 데카메론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 와이담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진씨 느끼기에는 너무 계속 읽지 마시고요. 방송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러네요. 이게 방금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네. 어떤 부인이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남편이 잠들고 나면 바깥에 찾아온 정부와 같은 침실의 재미를 봤는데 남편이 눈치를 챌까봐 아내가 엄지발가락에 끈을 매고 정부가 찾아와서는 그 끈을 당겨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남편이 눈치를 채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도망가는 정부를 쫓아갔지. 네. 그 사이에 부인이 하녀를 침대에 누워있게 하는데 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하녀를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네.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가시나? 네. 이런 얘기들이 주로 하녀는 꼭 나와야 돼. 하녀와 그 정부는 꼭 등장해야 하는군요. 대체로 보니까 귀족 부인이 뭐 하인을 사랑하든 아니면 외간 남자를 만나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를 생각할 때 뭔가 답답하고 그 종교에 갇혀가지고 폐쇄적이고 어둡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암흑 시대다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기 데카메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본능에 충실하거든요. 원초적 본능에 충실하다 이거죠. 자기 욕망을 꺼리낌 없이 발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때 우리 곰브리치의 어떤 간단한 세계사를 보면서도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네.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라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어둡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관점이고 실제로 중세라는 것들은 나중에 호이징을 한 사람이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중세는 가을이단 말이에요. 가을에 결실이 맺잖아요. 결실이 맺고 좀 더 그때 사람들은 가을에 우리가 수확물을 즐기잖아요. 오히려 중세야말로 우리가 인류가 좀 더 500년 정도 좀 더 젊었던 시절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인류가 좀 더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뭐합니까? 좀 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구김살 없이 행동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인간들은 결국 그렇게 근대 소설의 주인공처럼 머리 아프고 고뇌하고 햄릿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점점 빼는 인간들은 완전히 골탕을 먹이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머리를 써서 충족시키는 게 뭐가 나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나와요. 하느님도 연옥에 가니까 다 그런 건 아무 죄도 아니더라. 이렇게 바람 피고 이런 거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와 이익 이런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이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충실한 사람들 참 이게 건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수도사가 네. 그 누가 이제 참여하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참여하게 해놓고는 네. 그 참여하는 사람의 아내랑 이제 재미를 보는 거예요. 네. 아오. 그래서 이제 꿀팁이네. 어떻게 아내가 이제 참여하는 남자가 네. 아내한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니까 아내가 여보 저는 지금 마음껏 흔들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뭐? 흔든다고? 대체 그것이 무슨 뜻이요? 라고 남편이 말하니까 아니 전 단식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몸을 흔드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저 단식하느라고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네. 그 위기를 넘겨가는 네. 뭐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는데 네. 참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데카메론 네, 오늘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이런 데카메론이란 책 같은 거 읽으실 때 혹시 네. 이제 입맛을 쩝쩝 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흔들 수도 있고. 네, 침이 네. 꼴깍꼴깍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이럴 때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가라앉혀야 되는군요. 됩니다. 온몸이 너무 흥분해 버리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힐 때 좋은 커피 바로 1kg 커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있죠. 네. 가장 좋은 원두로 가장 맛있는 로스팅으로 여러분의 집까지 신선하게 배달해드리는 이게 원두가 좋아도 너무 볶은 지 오래된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전날 볶아가지고 네. 갈아서 바로 이제 또 우리 그렇습니다. 집으로 배송해 준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뭐 디카페인 같은 것도 있으니까 혹시 네. 잠 못 드시는 분들 그 카페인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1kg 커피는 정말 다양한 커피들, 다양한 원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kg 커피 앱 다운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카메론. 네. 열흘 뭐 데카메론 같은 경우가 이게 아까 100편이라고 했잖아요. 네. 30편 아니고요? 100편 그거는 중에 이 책에 그럼 지금 30편이 있고. 30편만 네. 10일 동안 10편씩 네. 100편인데 네. 여기 책에는 30편만 좀 추려서 그렇죠. 아마 편집자가 조금 야한 제일 거 야한 걸로만 엑기스만 좋아하시는 담았군요. 모양. 근데 이 재밌는 게 네. 제일 첫날 첫 번째 이야기는 차펠레토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거든요. 차펠레토? 그럼 주인공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10명이니까. 10명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그날의 주제에 맞춰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막 뒤죽박죽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첫 번째 이야기는 죽음 앞에 이제 차펠레토 이야기인데 이 죽음 앞에서도 신부 이제 우리가 최후의 이제 그 종신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해성사 하듯이 그 이야기 이제 마지막 자기 지은 죄를 다 말하고 회개하고 죽기 전에 해야 되는데 네. 그 와중에도 이 신부를 골려 먹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시에 당시를 지배했던 기독교를 조금 비꼬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제 1348년의 당시 피렌체 상황에 그 보카치오의 아버지, 보카치오의 뭐 지인들이 다 죽어 나갔단 말이죠. 왜요? 흑사병으로. 네. 간단하네. 아니, 난 무슨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뭐 네. 이건 연구 결과마다 다릅니다만 뭐 1348년 한 해에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네. 조금 그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재밌는 게 그 왜 이렇게 그러면 그래도 진솔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다른 병은 흔적을 남긴다 이거죠. 우리가 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연두 이런 것들 아주 위험한 질병이고 무시무시한 병이지만 그는 좀 살아남은 사람에게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패스트는 아예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뭐 피부 뭐 나병이나 천연두 그렇죠. 이런 거는 다 낫고 나서 네네. 피부가 그 천연두를 그러니까. 아는 자리가 남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병의 흔적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거 사람 몸을 떠나서 이 병이 슬고 갔다 이런 걸 알 수가 네, 있는데 네. 패스트는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고 나서 시체를 어디 다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물론 뭐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 사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패스트가 한번 창궐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한 시대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사라진다는 게 우리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거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족쇄가 다 네. 끊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런 면에서 이게 결국은 얽매일 과거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패스트라는 게 또 가지는 장점이 네네.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그럴 말고 수 있겠다. 그리고 지켜야 될 뭐 법규 뭐 이런 거 다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진짜 자유롭게 너 이제 우리 내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해 보자. 라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럼 코로나 이후도 그걸 기회로 삼지 마 지금. 아니,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코로나 이후는 이제 결국 그 무림이라든지 밀림의 법칙, 강자, 존, 약자 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산층이 와야 되고 붕괴되는 게 가속화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 초기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의약품 아무리 돈을 줘도 마스크 사기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의료품이나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쟁겨놔야 된다, 비춰야 네.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네,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생각됩니다. 네. 예, 죽는 순간까지도 신부를 조롱했던.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100번째 이야기는 일종의 또 그것도 그 일종의 구원의 이야기인데 네. 한 여인이 평민 출신의 여인이에요. 근데 귀족이 이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데리고 갔지만 갑자기 이 여인 사이에서 애를 낳고 잘 살다가 여인을 정말 말 그대로 데리고 올 때 빈몸으로 왔듯이 빈몸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쫓아내요? 예. 아이, 나쁜 남자. 그리고 쫓아내면서 또 동시에 나는 이제 새로 결혼을 하는데 너가 와서 다 시중을 들어줘. 이런 식으로 시중까지 들어가고. 예, 애도 다 쫓아내고 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결국은 그 남편의 일종의 한번 테스트했다는 거죠. 무슨 테스트? 그러니까 너는 얼마까지 견디낼 수 있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스트레스 테스트네. 네. 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네. 근데 그걸 이제 뭐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죠. 그게 결국은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죠. 아. 신은 인간의 우리 요하고 똑같잖아요. 네네. 갑자기 너에게 막그 좋은 거 줬다가 또 갑자기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식 뺏어가고 갑자기 남편 뺏어가고 다 이렇게 그것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막 너 싫다 나가 너 싫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도 이 여인은 끊임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다 잃어버렸던 아들 딸 다 같이 찾게 되고 또 여보 사실은 내가 이거 시험해 본 거야 해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된다. 신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그 자체는 겉으로는 되게 재밌게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 그 결국 그 작품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의 말을 통해 갖고 이런 정말 잔악무도하고 말도 안 되는 귀족을 받나 신을 깐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백일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그 당시를 지배해왔던 종교, 네. 교회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시정일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시정일관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지만 네. 중간은 다 야한 얘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랑 끝만. 근데 그걸 또 이게 이제 솜씨 있게 여기도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이탈리아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나난 이야기나 막 그 신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거 들은 이야기고 또 뭐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애는 좀 이상한 애는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사실 이제 이때 참 무력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교회가 힘이 강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국가라든지 과학 힘이 강하지만 그 당시는 교회가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권위를. 근데 교회가 병이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실망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말 신이 쌓이다 보니까 이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도시를 몰려든단 말이죠. 이 사실은 이 14세기, 16세기 르네상스가 이런 패스트 병과 맞물려 가지고 네. 도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아. 영주 세력이 이제 영주도 병에 걸려 죽게 되고 사라지고 이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도시를 통해서 이제 도시는 자유를 준다라고 하잖아요. 도시의 권기를. 그러니까 사실 이 도시의 이야기들하고 이렇게 결국은 그 교회의 어떤 권위가 깨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네. 서로 새로운 게 막 생겨나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아는 처지에 수작을 못 붙잖아요. 남자 여자 누구 집 딸 누구 집 아들 다 아는데 네. 아유 집 적게다 큰일 나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애가 로맨스가 생겨나고 예상치 못했던 막 모험이나 예상치 못했던 횡재 누군가를 만나가 첫눈에 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런 사건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재밌었겠다. 그렇죠. 그 도시가 도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흥성거린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예상 외의 기대감. 그게 사람을 제일 젊은 사람들이 왜 도시로 가냐면
그 예상치 못한 의외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를 좋아하고 가장 사람 많은 어떤 곳을 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뭔가 이렇게 사람 많은 것 자체가 꼭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묘한 흥분감 같은 걸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서로 듣고 싶어하는데 그 서로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야기, 노벨티한 걸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노블 아닙니까? 소설도 네.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 흑사병이 중세를 휩쓸었던 그 시절에도 몇몇 도시들은 거의 뭐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했던 곳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법이었죠? 거기는 이제 네. 그 수소수 살균 탈취제가 있었던 오. H1 살균 그 세균 박테리아 다 죽인다면서요. 99.9%가 죽어버리니까. 이 정도면 박멸이죠. 네, 그래서 뭐 흑사병조차 발붙일 수 없게 만들었던. 네. H랩의 H가 흑사병의 H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네. 그렇게까지는 뭐 안 가겠습니다만. 여튼 뭐 H랩 수소 살균 탈취제 분사하면 냄새 안 납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청소하는 거 평소에 제가 집안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청소거든요. 근데 화장실 같은데 냄새 나잖아요. 네, 나죠. 근데 그런 변기 같은데 위에다가도 그냥 막 뿌려도 되고, 뭐 냉장고 위며 뭐 여기저기 쓰레기통이며 막 우리 매일매일 쓰고 다니는 마스크 같은 거에다가도 다 뿌려. 뿌려도 돼서 너무 좋아요. 이제 휴대용도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H랩 수소수 살균 탈취제 냄새 없이 세균을 죽이고 냄새가 안 나게 만들어주는 살균 또 멸균 네. 이 무향의 압살자 우리 H랩 수소수 살균 탈취제 저희 링크를 또 공지사항 또 영상 설명에 잘 걸어놓고 있죠. 꼭 링크를 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때 꼭 일당백 메시지 적어주시고요. 자, 그래야지 사은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100ml짜리 한참 씁니다. 네. 자, 네. 데카메론. 네, 그러니까 데카메론 오늘 이야기는 네. 뭐 이건 아주 오래전 책이니까 뭐 지금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데카메론 치시면 아주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데카메론 해설서는 그 구윤숙이라는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데카메론 11회 축제 100개 이야기 해가지고 데카메론 구윤숙 선생이 쓰신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해가지고 네. 제가 생전 처음 한번 이북을 도전해봤는데 이북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도서관이 다 문을 닫고 또 서점 가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북을 도전해봤습니다. 우리 정박님이랑 이북은 뭔가 좀 잘 안 맞는 느낌인데 도전하셨으니까 한번 그것도 저희가 한번 오늘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보죠. 네. 자, 그러면 데카메론의 본격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네.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100개 이야기 과연 너무 그 기대되네요. 안에 어떤 귀족 부인이 어떤 외관상처나 이야기들이 또 숨어 있는지 나 오늘 사랑에 빠질 것 같아. 그 속에서 네. 과연 이 보카치오라는 사람은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어지는 2부에서 데카메론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